모든 것은 한 남자의 고독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자라며 누군가를 완벽히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키워갔죠. 그리고 다른 한 남자, 그는 깊은 불안과 자기 혐오 속에서 자신의 몸과 존재를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두 남자는 원래 절대 만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이들의 어두운 욕망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이들은 서로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줄 상대를 찾고 있었고, 마침내 그 욕망이 맞아 떨어졌을 때 역사에 남을 끔찍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떻게 비극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죽음을 원한 남자와 먹기를 원한 남자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민 마이베스는 1961년 독일의 작은 마을 로텐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소년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통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민의 아버지는 그가 8살이 되던 해에 집을 떠났는데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아민은 그때부터 강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의 어머니는 매우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민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과잉 보호와 통제 속에서 아민은 외로운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상상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민을 떠나지 않았고 언제나 그의 곁에 머물렀죠. 하지만 상상 속의 친구들은 점점 더 왜곡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민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를 내 안에 가두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 생각은 그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아민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IT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집착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인터넷에서 식인증에 관한 포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미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는데요. 프랑키라는 가명을 사용한 그는 누군가를 내 일부로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상대를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아미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베렌트 브란데스였습니다. 브란데스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엔지니어였지만 내면은 깊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브란데스는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 불안정함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려진 존재로 느꼈고 어릴 때부터 자해와 고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감과 소멸에 대한 욕망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통해 해방될 수 있을 거라 믿게 되었고 아민과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3월 9일 늦은 밤 독일의 작은 마을 로텐부르크, 거기엔 숲에 둘러싸인 고요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집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한 남자는 죽음을 원했고 다른 남자는 그의 살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죠. 그의 이름은 베른트 브란데스. 정장 차림에 구두까지 반짝거리는 모습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과 긴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문을 연 사람은 아민 마이베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그는 놀랍게도 차분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와인부터 한잔 하시죠. 버난데스는 잠시 주저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괴한 밤이 시작된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테이블에 와인과 고급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저녁 식사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는 사실 죽음의 의식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미는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브란데스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난 준비됐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의 끝이에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기꺼이 바치며 그의 일부가 되기를 동의한다. 두 사람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과 함께 브란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일부로 남게 되겠죠. 식탁에는 스테이크와 감자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미는 식사를 하며 브란데스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마지막 식사인데. 브란데스는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평온하네요. 이제 곧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점점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는 됐나요? 아민의 질문에 브란데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침대에는 이미 비닐 시트가 깔려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브란데스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브란데스는 아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줘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민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요청을 따랐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브란데스는 비명을 질렀지만 곧 입을 다물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에 좋아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미는 절단한 신체 일부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버터와 소금, 후추를 뿌린 뒤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금세 온 방 안에 퍼졌습니다. 몸의 일부가 절단된 브란데스는 침대에 누운 채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황홀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민이 요리를 완성해 가져오자 브란데스는 자신의 몸으로 요리한 그 요리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아민은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당신은 내 일부가 됐어요. 하지만 브란데스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이었죠. 아민은 그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브란데스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아민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난 자유예요.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아민은 카메라를 끄고 한참 동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브란데스를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욕망과 죽음이 뒤섞인 의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브란데스의 시신을 해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뒤 아미는 몇 주 동안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버터에 구워 먹기도 하고 스튜로 끓여 먹기도 했죠. 처음에는 완벽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내 일부가 됐어.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족감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허전함과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냉장고가 점점 비어가자 아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필요해. 그는 욕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또 다른 희생자를 찾기 위해 다시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아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랑키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식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과 헌신을 증명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 일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사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호기심을 보였고
몇몇은 진지하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이전에도 한 적이 있나요? 아미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민의 글을 본 한 회원이 강한 불안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 사람 진짜로 사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경찰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민의 글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한 번 성공했다는 문장과 고기의 조리 과정까지 설명한 부분이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경찰은 아민의 IP 주소를 추적했고 그 결과 독일 로텐부르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민 마이베스의 저택이 인터넷 게시글의 출처로 밝혀졌습니다. 2002년 12월 경찰은 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은 알 수 없는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인육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칼과 도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마치 실험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건 비디오 테이프였는데요. 4시간짜리 그 영상에는 브란데스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장면과 그것을 조리해서 먹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아민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아민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원했어요. 나는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다른 희생자를 찾으려 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원하게 됐고 이 욕망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체포된 아민 마이베스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면서도 그는 평온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이미 계획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에 담긴 인육과 4시간짜리 비디오 테이프는 경찰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그의 욕망이 만든 끔찍한 진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2003년 12월 독일 카셀 법원에서 아민 마이베스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시작부터 극심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이 재판이 도덕과 법의 경계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원한 남자와 먹기를 원한 남자, 그들의 관계를 범죄로 봐야 할까? 이 질문이 재판 내내 법정 안에 떠돌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아민 마이베스는 예상과 달리 너무나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살짝 미소를 띤 얼굴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아민은 재판 내내 감정의 기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의 소원을 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고 나는 그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 말에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신음과 충격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바로 동의였습니다. 브란데스가 자신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사실은 비디오 테이프와 이메일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검찰도 이 점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동의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검찰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법적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브란데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자해적인 욕망을 투영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동의가 아니라 심리적 취약함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반면 변호인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자살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하며 아민은 그 과정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도움에 의한 안락사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이메일과 영상 속 나는 이 순간을 원해왔다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브란데스가 온전히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증거로 제출된 4시간짜리 비디오 테이프가 재생되었을 때였습니다. 법정 안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에는 브란데스가 스스로 신체 일부를 결단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과 그 고기를 요리해 함께 먹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브란데스는 점점 의식을 잃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 됐어. 이제 끝내줘. 였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동의한 걸까?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브란데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논란 끝에 아민 마이베스를 과실치사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브란데스는 명백히 동의한 상태에서 행동을 요구했고 아민은 이를 충족시켰을 뿐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도움이었다는 해석. 피해자가 이미 심리적으로 죽음을 원한 상태였으며 아민이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민 마이베스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독일 카셀 법원. 아민 마이베스에게 내려진 첫 번째 판결, 과실치사죄로 징역 8년 6개월. 이 판결은 법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사랑의 범죄, 합의된 살인 혹은 현대판 식인의식이라고 표현하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재판 직후 독일 사회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동의의 의미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원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일 권리가 생기는가? 대중들은 이 판결이 살인을 합법화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도덕적 허용? 동의가 있으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자발적으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절대 보호받아야 하지 않는가? 일부 법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도덕과 법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자살과 살인의 구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띤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브란데스는 사실상 자살을 선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아민은 자살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살인을 저지른 것인가? 이 사건은 독일을 넘어 전 세계로 충격을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식인 성향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인터넷 범죄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키우고 이를 실행으로 옮길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민이 사용한 사이트는 이후 식인 성향 사이트 단속의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식인 관련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민 마이베스를 아이콘처럼 여겼고 그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세계의 심리학자들과 범죄학자들은 왜 이런 욕망이 생기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은 인간 심리의 어두운 측면과 고립과 결핍이 만들어낸 극단적 욕망을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에서는 브란데스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동의했다라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여론은 달랐습니다. 브란데스가 진정으로 죽기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던 걸까? 전문가들은 브란데스가 심리적 결핍과 자해 성향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강박적인 자멸 욕구를 스스로 키워왔고 아민을 통해서 그 욕구를 해소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민 역시 소유욕과 고립감에 비롯된 심리적 왜곡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두 사람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극이라는 시각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검찰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판결이 너무 관대했다며 다시 계획적인 살인으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아민 마이베스가 다음 희생자를 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렸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중독되어 있었고 새로운 희생자를 찾으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계획된 범죄다. 결국 두 번째 재판에서는 동의와 관계없이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중심 논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재판이 끝난 지 2년이 지난 2006년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아민 마이베스의 2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과실치사죄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아민은 검찰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계획적 살인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아민 마이베스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으며 브란데스의 동의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아민의 행동이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죄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 증거로 인터넷을 통한 희생자 물색을 강조했습니다. 아민은 식인 관련 사이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스스로 희생자를 찾았고 자신과 욕망을 공유할 상대를 철저히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 과정의 치밀함인데요. 브란데스와 이메일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논의했고 자신의 집을 범행 장소로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비닐 시트, 해체 도구, 녹화 장비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 희생자를 찾으려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아민은 다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새로운 희생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는 아민의 행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욕망에 기반한 지속적 범죄임을 보여준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획적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을 안락사나 도움에 의한 자살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피해자의 자발적 요청을 얘기했습니다. 브란데스는 사건 전부터 죽음을 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이메일과 비디오 증거에서도 나는 이 순간을 원해왔다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동의의 중요성. 피해자는 성인이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멀쩡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아민은 그 동의를 존중했을 뿐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세 번째, 동의에 의한 예외성.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특수한 합의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브란데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4시간짜리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그 비디오에는 브란데스가 자신의 신체 일부 절단을 요구하고 그 일부를 함께 요리해 먹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영상에서도 브란데스가 점차 고통과 출혈로 의식을 잃어가며 극심한 혼란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 브란데스가 이제 끝내달라 라고 말한 부분이 결국 그가 극단적인 후회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심리적 상태도 깊이 분석되었습니다. 첫 번째, 브란데스의 심리 분석. 어머니의 사고사 이후 심리적 불안정과 자해 성향을 보였으며 정신과 전문의는 그는 자멸적 욕구를 가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결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민의 심리 분석인데요. 아민은 어린 시절의 고립과 통제욕에서 비롯된 왜곡된 소욕을 가지고 있었고 브란데스를 통해 그 욕망을 실현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브란데스의 동의는 정신적 결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아민 마이베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 근거는 계획적인 살인 행위가 인정되었는데요. 피해자를 유인하고 절차를 구체화한 점, 사건 이후 또 다른 희생자를 찾으려 한 점, 두 번째로 동의의 무효성입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위험성입니다. 아민의 욕망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법과 도덕, 인간의 자유와 욕망의 경계를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 범죄 규제는 강화되었습니다. 식인 커뮤니티와 같은 극단적 성향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었고 안락사 및 동의의 법적 기준도 재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의의 유효성과 정신상태 판단 기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민 마이베스는 자신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과 사회는 그의 행동을 왜곡된 욕망의 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동의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법과 도덕은 인간의 욕망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민 마이베스의 이야기는 끝없이 욕망을 따라간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비극입니다. 죽음을 원한 남자와 그의 살을 먹기를 원한 남자. 그들은 서로의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욕망은 채워졌지만 남겨진 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뿐이었습니다. 아민 마이베스는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독일의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는 사건 이후로도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감 생활 동안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민 마이베스는 수감 후 채식주의자로 전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가 스스로 밝히길 수감 생활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인육 섭취에 대한 충동을 완전히 억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채식주의의 전환은 그의 범행과의 극단적인 대비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아민은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식인증에 대한 욕구를 가진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반성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왜곡된 욕망을 제어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민 마이베스는 수감 중에도 몇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과거 행동과 현재 상태를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여전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만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발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합니다. 그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컨트롤하며 내 잘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범행이 벌어졌던 로텐부르크의 저택은 2023년 4월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방화로 추정되며 2명의 청소년이 용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아민 마이베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민은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로 제작되었고 그가 교도소에서 보내는 일상 또한 언론의 관심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 불편함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두운 충동을 건드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운 건 아민 마이베스 같은 괴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충동을 마음속 어딘가에 숨기고 있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논쟁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